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세계사 수업 28번째 시간이고요. 서양사 10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근대의식의 발전 그리고 소주제로 과학혁명과 계몽사상 또는 계몽주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출제된 적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언젠가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들을 몇 개 알고 가면 좋겠고요. 오늘 뭐 그렇게 무거운 부분은 아닙니다. 가볍게 그냥 요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알고 가시면 좋겠어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과학혁명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과학혁명은 여러분들 16에서 17세기에 과학의 재 분야, 이 재는 여러분들 여러라는 뜻이라고 했죠.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 급격한 발전과 성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아주 혁명적인 그런 발전들이 일어났다 이런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배경을 보시면요. 일단 관찰 이런 걸 중시했던 인간의 관찰, 인간의 관점을 중시했던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적 발전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서도 과학 발전이 계속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연역법 그리고 귀납법 등 근대적 연구 방법론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여러분들 과학혁명의 한 발판이 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뭔가 지식, 새로운 사상과 지식을 전파하는 걸 빠르게 하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인쇄술이 발달되었어야 하겠죠.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종이 없이도 다 되지만 이 당시에는 인쇄술 이런 게 당연히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과학혁명의 분야, 여러분들 물리학, 그리고 의학, 화학, 생명과학, 수학 막 보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수식을 계산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거를 해냈구나, 이런 걸 발견한 사람이구나, 요 정도 관점에서,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여러분들 그렇죠. 코페르니쿠스라는 인물이 당연히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15, 16세기에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여러분들 책 제목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하늘에 떠다니는 그 무슨 행성 뭐 이런 것들을 천체라고 불렀던 모양이에요. 천체 회전에 관하여 라고 하는 것을 1543년에 냈다고 하고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지동설을 제기한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교회와 유럽인들의 세계관이 동요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지동설에 대해서는 여기가 천체가 완전한 원을 그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케플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케플러 같은 경우는 이제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데 그 화성, 그 마스 얘기하는 마르스, 화성의 운동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어떤 운동을 하냐면 여러분들 타원 운동을 한다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그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했던 완전한 원에서 여러분 타원 운동이라는 걸 좀 바뀌고 그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론이 좀 바뀌게 되었다고 하고요. 이것을 지동설을 수정하고 발전시켰다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유명한 인물이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여러분들 갈릴레이는요, 여러분들 직접 이 망원경을 만들었다고 하죠. 망원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천체를 관측하고 지동설을 실증,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인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봤다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증명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지동설을 주장한 것 때문에 종교 재판이 회부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종교 재판에서 그냥 그 지동설을 천동설로 자기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렇게 뭐 저 살아남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거기 이어서 그 재판소를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약간 그냥 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약간 갈릴레이를 좀 더 이렇게 띄우기 위한 그런 썰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갈릴레이가 이제 그 사망한 해에 아이작 뉴턴이 태어나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그런 해입니다. 바로 27세기입니다. 아이작 뉴턴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하고요. 그 사과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지구가 사과를 당기기도 하지만 사과도 지구를 당기고 있구나라고 해서 모든 만물이 다 서로 다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한 이후에 이제 책도 썼나 봐요. 그 책 제목을 한번 알아주셔야 되는데,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프린키피아라고도 한다는 점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프린키피아 글자가 이상해요. 다시 쓸게요. 프린키피아, 그렇죠? 프린키피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천체를 포함한 자연계는, 그 자연의 세계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 법칙만 찾아내면 수학적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기계론적 우주관을 확립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굴러갈지, 뭐 자연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법칙만 다 구할 수 있으면 수학적으로 모두 계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뉴턴이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광학, 즉 빛에 관한 그런 학문도 아주 조예가 깊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프리즘 실험을 통해서 빛에는 7가지 색이 있다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프린키피아 내용 중에 일단 나와 있습니다. 발췌되어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의학 부분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체 해부에 관하여 베살리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인체 해부학을 연구했고요. 기존 의학 체계를 비판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비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심장과 피의 운동에 대하여라고 해서 혈액이 순환한다. 피가 몸 안에서 돈다. 우리가 지금 피가 몸 안에서 돈다는 거는 매우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에 발견한 것이 혹은 이제 얘기한 것이 합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제너의 종두법 기억나시죠? 이 종두법이 이제 세월을 흘러 나중에 그 지석영 선생 종두법 그 을미개혁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종두법 발견한 거 제너 되겠습니다. 자, 보일 같은 경우는 그 화학 쪽에는 보일이란 분이 보일의 법칙이라고 해요. 보일의 법칙은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선생님한테는.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자, 생명과학 얘기했습니다. 자, 레이우엔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름입니다. 성씨인데 현미경을 직접 제작하고 미생물학에 기초를 확립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에요. 이분이 저기 뭐 정식 논문을 쓴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자기가 혼자서 만든 그 현미경 가지고 그 세상에 좀 그런 어떤 뭐 식물이나 아니면 어떤 물건들을 계속 자기가 만든 현미경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살피고 정말 엄청난 성능의 현미경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무슨 왕립학회의 회원인가 거기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특이한 인물입니다. 특이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도 역시 직접 설계 제작한 현미경이 있어서 세포라는 걸 발견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위에 화학 있죠, 여기 보일 이 사람의 조수였다고 하네요. 자, 수학 부분에는요, 좀 들어봤을 거예요. 파스칼, 라이프니츠, 이 사람들, 여러분들 모두 기계식 수동 계산기 발명했다고 하는데, 뭐 파스칼은 최초라는 호칭도 붙고요. 파스칼 같은 경우는 파스칼 계산기는 여러분들 덧셈과 뺄셈이 가능했다고 하고, 라이프니츠는 이제 사칙 연산과 제곱근까지 가능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능했다고 한 거지 틀리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그게 뭐 이 사람들 뭐 계산기가 계산을 틀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뭔가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계산기가 나왔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파스칼 계산기도 덧셈 뺄셈을 반복해서 저기 곱셈과 나눗셈 가능하긴 했겠죠, 그렇죠?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기능이 없으면 노가다를 뛰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근대 사상의 발전인데요. 좀 내용이 많아서 첫 번째랑 두 번째로 좀 나눠놨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먼저 근대 철학 부분부터 볼 겁니다. 자, 경험론, 합리론, 그리고 이것을 종합시킨 거, 일단 이렇게 종합시킨 거 같이 보려고 하는데, 경험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영국 중심이고요. 합리론 대륙 중심이라는 점 한번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경험론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례들을 경험한 겁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어떤 법칙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쓸게요. 귀납법. 자, 대표적인 인물로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있고요, 존 로크 등이 있는데, 그 베이컨 같은 경우는 저서가 있어요. 제목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신기관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른 제목으로는 노붐 오르가눔, 아마 뭐 라틴어인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신기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기반한 귀납법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합리론 같은 경우는 대륙 중심이라 그랬죠. 특히 프랑스에서 이제 유행했다고 하는데 발전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연역법, 어떤 가설을 미리 세워놓고 그걸 통해서 추론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데카르트, 스피노자, 아까 나왔던 뭐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방법 서설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해 준다, 뭐 그런 얘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남긴 것이죠. 의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뭐든지 다 의심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얻었다라고 하죠. 쉽사리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런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자, 그리고 종합한 거. 자, 여러분들 경험론과 합리론을 좀 종합했다고 평가받는 게 임마누엘 칸트 되겠습니다. 저서는 여러분들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고요. 자, 순수 이성 비판, 이 사람은요 관념론을 토대로, 다시 쓸게요. 관념론을 토대로 해서
마련했는데 관념론의 토대를 마련했는데 나중에 뭐 피테라든가 헤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관념론이 뭐냐라고 묻기 시작하면 선생님도 사실 대답할 말이 궁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런 단어가 있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근대 사상 중 하나인 그 사회 계약설 되겠습니다. 사회 계약설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명의 인물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토마스 홉스, 뭐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되겠습니다. 그냥 뒤에 성만 따서 홉스, 로크, 루소만 해도 다 알아들어요. 자, 일단 사회 계약설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자, 사회계약설이라는 것은 자연법을 토대로 해서 개인들의 합의, 계약을 통해서 국가나 사회가 출현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자연법이라는 것은 각주에 달아났습니다. 자연계의 원리 법칙이 존재하듯이 인간 사회에도 시대나 시공간 초월하는 보편타당한 법이 있다라고 보는 사상인데요. 자, 아무튼 그 보편타당한 원리에 따라서 개인들이 합의나 계약을 통해서 국가나 사회가 출현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모두는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절대왕정 시대 왕권 강화에 기반을 해줬던 왕권 신수설과 대립을 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체로 그랬다는 겁니다. 자, 먼저 홉스부터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홉스는 책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리바이어던. 리바이어던은 그 그리스도교 성서에 나오는 어떤 괴물의 이름이라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리바이어던, 뭔가 괴물이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인간의 자연 상태는요, 만인의 투쟁 상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다, 투쟁 상태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지럽겠죠. 그래서 이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지배자에게 양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왕정 체제를 옹호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계약설이 대체로 절대왕정 시대의 왕권 시술과 대립하지만 대체로라는 겁니다. 아닌 것도 있어요. 바로 홉스의 이론이 여러분들 절대왕정 체제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자연 상태에서의 만인의 평등에 기반한 점은 왕권 시술과 다르다는 겁니다. 절대왕정의 왕권 시술은 만인의 평등을 얘기하지는 않죠. 왕은 왕이고 귀종이고 평민은 평민이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존 로크인데요. 이 사람이 홉스랑 좀 많이 대별됩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 책 제목은 시민정부론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자연 상태가 평화와 자유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그 홉스의 얘기랑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죠. 이 평화와 자유 상태인데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중재와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개인의 자연권 보장을 위해서 사회 정부 수립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나 정부가, 즉 이 정부가 이를 지켜주지 못한다. 다른 말로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공정한 중재나 판단을 해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개인은 이에 대해서 이 정부를 혹은 이 사회에 저항할 수 있고 심지어 이것을 교체할 수 있다가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로크는 여러분들 영국에 이제 다음에 얘기할 건데 영국의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 로크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예혁명이 말하자면 혁명 그 왕이 갈아치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었고요. 여기 이제 이 사람이 말한 이후에는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에 또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러니까 명예혁명은 이미 일어났으니까 정당화한 것이고 이후에 일어날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에는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까지 같이 그 역사적 의의를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계약설의 끝판왕입니다. 장 자크 루소 되겠고요. 루소는 여러분들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썼고요. 사회계약을 통한 일반 의지, 여러분들 일반 의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루소입니다. 일반 의지를 형성했고요. 일반 의지가 형성되고 그리고 국민 주권의 원리도 제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말고요.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했다라고 합니다. 자, 루소까지 봤고요. 사회계약설의 홉스, 로크, 루소 각각의 저서 혹은 이론, 그런 어떤 스타일 이런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근대사상 발전 이어서 가볼 건데요. 여러분들 18세기 계몽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사상까지 하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몽주의 개요부터 볼게요. 18세기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널리 확산된 사상이 바로 계몽주의 되겠는데요. 근대 과학, 합리주의, 철학, 로크의 사상 등이 계몽주의 사상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성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그 다른 성, 뭐 남자한테 여자한테 남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힘, 그 이성 얘기하는 겁니다. 레셔널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미신과 무지를 배격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습을 타파해서 사회 진보를 이루자라고 보는 것이 여러분들 이 계몽주의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 몽테스키에 되겠습니다. 몽테스키 첫 번째 시작해 볼게요. 이 사람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고요. 입법, 사법, 행정 3권의 분립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와우, 3권 분립 몽테스키에로부터 나왔다.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자,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절대왕정 시대의 계몽전제군주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과 많이 그 교류했다고 해요. 볼테르라는 사람이고요. 볼테르 이 필명입니다. 실명 다른 거 있어요. 자, 특권을 누리던 성직자와 귀족을 비판하면서 시민의 지지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고요. 자, 이 사람은 역시 그 계몽 전제군주들의 개혁을 지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관용의 원리를 설파했다고 하고요. 뭔가 그런 지배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더 관용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다고 하고요. 뭐 추악한 것을 분수하라. 뭐 위에 개요에서 다 봤던 내용입니다. 뭐 풍자소설 캉디드라는 걸 썼다고 하는데 볼테르 캉디드 한번 연결하면 좋겠죠. 자, 계몽사상가 또 나왔네요. 장자크 루소죠. 자, 아까 나왔던 그 사회계약설. 자, 일반의지 아까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죠? 넘어갈게요. 자, 백과사전파입니다. 여러분들 백과사전 하면 뭐 인사이클로피디아 하면서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담아놓은 그런 어떤 두꺼운 책, 그걸 누가 읽나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들 처음에 이 백과사전 나왔을 때는요, 뭔가 이 계몽사상, 지식의 전파 이런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전에는 지식이 굉장히 그 한정되어 있고 누군가에게만 좀 어떻게 독점돼 있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싹 적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파해주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이런 인물들 한번 기억하세요. 디드로, 달랑베르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인물 갑니다. 콩도루스인데요. 여러분들 과학혁명과 계몽주의의 승리. 그래서 미래에 무한한 진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과학혁명, 계몽주의 이런 게 막 상승세를 타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에는 무한한 진보가 가능해라고 낙관했던 거예요. 그리고 콩도루스의 또 특이한 게 여러분들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무상교육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이 계몽주의 의의는요, 절대왕정을 비판할 만한 그런 이론적 근거를 또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독립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경제사상 가보겠습니다. 경제사상은 여러분들 자유방임주의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 그 절대왕정 시기에 상업을 굉장히 중시했던 그 경제 체제 있죠? 그쵸? 중상주의. 자, 중상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 중상주의는 나라에서 모든 그 상행위를 어떻게 보면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량으로 가장 이상적인 거다. 국가의 경제 통제를 비판한 것이 바로 자유방임주의 되고요. 좀 내비둬라, 알아서 하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애덤 스미스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제목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국부론 뭐 읽어본 친구도 있을 건데 굉장히 그 두꺼운 책이죠. 여러분들 1776년에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 용어를 여기서 썼다고 하고요.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 전체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이죠. 아무튼 그것에 의해서 사회 전체의 복리가 증진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고전 경제학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애덤 스미스. 아주 중요한 인물이니까 이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여러분들 중농주의가 또 있는데요. 18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 전개됐는데 국부, 그 나라의 돈이죠. 나라의 그 재화의 기초는 농업에 있다라는 경제 사상인데 나중에 이제 애덤 스미스가 더 영향이 커지면서 영향을 거의 잃었다라고 합니다. 중농주의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거의 가고 있는데요.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의 한계점입니다. 여러분들 자연에 대한 그런 지식이 확대되면서 삶에 도움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자연을 정복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의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 또 한계점을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화약이나 나침반등 기술이 신화노 개척으로 제국주의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유럽 중심의 가치관이 크리스트교 신앙만 강조하고 다른 지역은 오로지 포교의 대상, 뭔가 가르쳐줘야 대상, 가르쳐줘야 할 대상,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됐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심 인종주의로 이어갔고요. 여성을 열등시한다든지 인간의 감정을 경시하고 가볍게 본다는 거죠. 이성만 중시하는 그런 것으로 말하자면 그 T가 좀 너무 높아지고 F가 좀 너무 경시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농담입니다. 자, 17, 18세기 유럽 문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생뚱맞은 얘기긴 한데 여기 그냥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돼서 일단 적어놨습니다. 자, 17세기에는 여러분들 바로크 양식, 18세기는 로코코 양식, 요거는 그 같이 그냥 그 색이랑 양식을 같이 좀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면 그 정도면 돼요. 바로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절대왕정을 그 표현하느라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베르사유 궁전 기억나시죠, 그렇죠? 루이 14세. 그리고 뭐 음악에서도 굉장히 웅장한 음악들, 뭐 오페라, 뭐 바흐, 뭐 핸델,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다 그 문학도 절대왕정기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요. 미술의 루벤스, 렘브란트 굉장히 또 어두운 그림이긴 한데 사실 선생님이 미술의 또 조예가 매우 얕아서 뭐라고 말을 덧붙이긴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로코코입니다. 로코코는 굉장히 섬세하고 우아한 내용을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크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비판하면서 발달했다. 뭔가를 새로운 거를 발전시킬 때는 기존에 있던 걸 또 비판하면서 그걸 그 뭐랄까 극복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프리드리 2세 상수시 궁전이 로코코 양식 되게 했습니다. 근데 상수시 궁전이 사실 이제 베르사유 궁전 모방해서 만든 거긴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양식이 같진 않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음악 부분에서는 뭐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맞고요. 루트비 판 베토벤 맞습니다. 그런 분들 다 로코코 양식 같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문학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더 얘기 나올 건데 영국의 앤 여왕기의 이제 문학의 황금기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디포의 그 로빈슨 크루소 들어봤죠? 그리고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 다 들어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고전주의 문학 대문호인 괴테도 18세기 사람이라고 하고요. 미술은 와토, 부셰 뭐 이런 인물들이 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쌤이 이제 미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더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하네요. 선생님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또 이 부분을 수업할 때는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